네, 안녕하세요. 메타인지 토크 콘서트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우스 김현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학습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나눠봤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랑 이런 갈등이 있는데 아이들이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이런 마음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그런 부모님들의 속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고충과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에 대한 전문가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모실 분은요.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십니다. 학습 및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하셨고 아주대학교에서 25년 동안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 아동 평가 및 치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 조선미TV 여기서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EBS 육아학교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만나보셨을 익숙한 교수님이시죠. 조선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미입니다. 네. 자, 지금 앞에 학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많은 고민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고요.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나 서나 네. 아이들 걱정하시는 게 요즘 부모님들의 정말 큰 짐인데요. 네. 요령을 알면 조금 낫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요령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많이 올려주시면 네, 제가 30년의 노하우로 조금 짐을 덜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우 들으셨죠?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진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 아이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 나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이야기지만 좀 약간 살짝 공유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는 이야기 있으시면요, 지금이라도 당장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자랄수록 학습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건 아이는 원치 않는데 나조차고 내가 안심하자고 학원을 보내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학습량이라고 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근본적으로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어른들도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네, 8시간. 있죠. 네. 예,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기준이 있는 거는 그거를 넘어가면 뭔가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리가 가면 얘네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적절한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네네네.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은 전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네. 그 기준은 바로 학교의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인지를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면 4교시, 네네. 3학년이면 5교시,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마다 교시 몇 교시가 비슷하다는 건 네네네. 아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다음에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총 시간.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한 4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 쭉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이제 저학년이면 한 30분으로 보고요. 네. 고학년이면 한 1시간 가까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쉬는 거죠. 그 총량은 비슷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적정량을 이렇게 초월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차는 물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정해진 공부 시간, 집중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더 많이 바라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학습이라는 게 또 외우다는 거나 그런 것만 또 아니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이 적정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 적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고급한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이제 학습이라는 게 우리 학원 가면은 선생님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들었어, 아는 것 같아, 풀어봐, 맞았어, 틀렸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 메타인지라는 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메타인지는 내 생각에 대한 생각, 내 생각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틀렸어. 그러면 틀렸는데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할 때 다시 풀어봐야지 이런 애들이 있고 드물지만 왜 틀렸지? 내가 어디에서 틀렸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 메타인지인데 네.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그냥 많이 외우죠. 그렇죠. 많이 풀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 암기,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수동적 학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넣어주면. 근데 받아들인 지식을 내가 아나? 모르나? 모르면 뭘 모르지?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메타인지적인 학습은 아마 그 집중이 가능한 시간에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시간 뭐 잡다하게 잠도 좀 자고 수학 시간에 영어 숙제 좀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으면 내가 이거를 왜 틀렸지라고 고민해야 될 시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지 내가 빨리 오답 정리 빨리 하고 다음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학습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지면 메타인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아이들은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쭉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의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니까요. 뭐 공부의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생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내가 이번 학기에 3과목을 들어. 그럼 이제 3과목을 뭐 2번씩 들으면 금요일에는 이 모든 과목을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원서로 몇백 장이 돼요. 그럼 이제 매주 시험을 보니까 매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딱 끝나면 금요일 날 오후에 애들이 쫙 일정이 갈려요. 뭐 놀러 가는 애도 있고 뭐 자는 애도 있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토요일 아침부터 그 다음 수업을 준비해요. 또 어떤 친구는 월요일부터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남들이 보기에 아슬아슬한데 수요일부터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의 공부 패턴을 아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이 되면은 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앞쪽에 다 해놔야 돼. 그리고 나는 임박해야 막 집중이 돼. 그러면 이제 앞에는 좀 쉬고 뒤에 가서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는 자기의 생각을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은 내가 원래 그 월요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맞아 그날 친구가 왔어.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한잔하느라고 늦었어.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절대로 뭐 친구 만나면 안 되겠다라든지 지난번에는 내가 똑같은 양을 공부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려웠구나. 그럼 내용을 보고 조금 내가 시간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계획을 쭉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서적으로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 딱 집어서 그것만 교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요. 뭐 그리고 제가 이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은 이렇게 보고 이걸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석대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해도 된다는 걸 안다. 그 메타인지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그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의 이런 태도,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계획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오면은 참 요즘 슬픈 게 제일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너는 학원을 몇 개 다녀? 초등학생인데도. 네, 이제 무슨 과목 다녀? 그다음에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에 몇 번 가? 수학은 몇 번 가? 그다음에 영어는 몇 번 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아이의 일주일 계획을 제가 일주일 다 가야 돼요? 네, 다 본 다음에 숙제는 뭐가 제일 많아? 이렇게 하고 어제온 애 같은 경우는 숙제가 많은데요 하면서 이거는 이때 하면 되고요. 제일 많은 거는요 수요일에 한 번 하고 토요일에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획을 쫙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별로 이렇게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 안배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숙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제에 자기가 맞춰갖고 공부 습관을 만드는
그런 아이인데 저학년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저학년인데 본인이 언제 뭐를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것 같은데 네. 다만 그 부모님이 학원은 보내되, 그러니까 이 학원은 그냥 네가 너무 애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요거는 좀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그런 메타 인지식의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의 특징도 한번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고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성적만 또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 또한 메타인지 안에서 지혜를 찾아 나간다. 메타인지를 도구로 해서 삶의 원천을 삼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이와 부모님 모두 하나씩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아이들 공부시키기 전에 알아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길잡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교수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육아 전반에서 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밸런스. 예, 근데 그 균형이라는 거는 뭐 키도 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라면 요즘 특히 우리 애들은 이것저것 여기에서 다 좋은 것만 뽑아서 좋은 것에 세트를 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고 실패 경험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가장 잘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좀 가끔 물 주고 가끔 비료 주고 이런 이제 식물 같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성공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간다고 쳤을 때 네. 그럼 이제 좀 더 도와주면 우리 애가 점수를 좀 잘 받을 것 같아. 성적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막 매진했을 때 성공 경험이 생기면 좀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갑자기 실패를 하면 훨씬 더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균형 있게 경험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과 좀 불친절한 선생님도 균형 있게 겪어야 되고 뭐 친구들도 좀 다양하게. 근데 이게 엄마가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환경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냥 학교 생활 하게 지켜보고. 근데 이제 오후엔 쫙 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애들이 그 이후에 청소년, 성인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정서 표현도 되게 수동적이에요. 뭐 학원 가서 선생님이랑 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 근데 그 사이에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고 뒹굴거리고 이때 메타인지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 말을 지금 다른 시간에 들어봤거든요. 멍 때리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릴 때 자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멍 때릴 때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생각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던데 당구 좋아하면 천장이 이렇게 당구 대로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인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애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연결되고, 아, 내가 아까 저랬는데, 그럼 뭐 내일은 걔한테 가서 뭐 포켓몬 카드를 좀 내가 바꿔올까? 뭐라든지, 아, 맞아, 옆반에 뭐가 있었어.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서로 연결되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근데 이건 이제 학원에 있을 때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네요, 요즘에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또 엄마들은 책을 보라고 하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뭔가가 계속 자극이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그 정보를 받아들였어. 이제 머릿속에 있어. 기억도 해. 근데 기억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조직화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조직화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야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 해서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자유로울 때 가장 그런 조직화 활동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복습해라든지 뭐 숙제해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조직화 활동을 격려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뇌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그 스페이스를 애들이 만드는 거죠. 또 혼나죠. 근데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양을 집어넣다 보니까 스스로 조직화할 시간을 못 가지는 거네요. 그렇죠. 또 내 걸로 만들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습득되는 지식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이게 원래 기억 뭐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은 내가 이걸 배워야 돼. 그럼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온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가요. 단기 기억으로 간 건
장기 기억으로 가야 학습이 되는데 그렇죠. 이 단기 기억에서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이 반복 학습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밖에서는 얘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단어도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하면 이걸 암기했어 하고 단기 기억에다 딱 넣고 시험을 이제 쭉 봅니다. 근데 장기 기억으로는 안 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배우는 학을 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습을 안 하고 학만 계속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지 못하면 네. 학습이 되지 않고 계속 학만 하는 거죠. 날려버리게 되는 거면 결과적으로 내게 되지 못한다는 거. 진짜 그래서 방금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과 습에 대한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고지식하게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게 되면 메타인지 학습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고지식하다는 건 메타 전 인지 수준이거든요. 이미 그 질문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이 맞아. 이게 고지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메타인지는 내 생각이 맞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메타 전 단계에 쭉 머물러 계시면 이제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이제 못 배우는 거는 그거는 조금 두 번째고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관계가 안 좋아져. 예. 관계적인 부분. 이게 어떤 관계라도 야, 내 생각이 맞아. 하라면 해.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한 얘기가 딴 생각하지 마. 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마. 공부하라 해놓고 딴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아이들과 좋지 않은 관계. 저는 그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아이가 저학년일 경우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고학년이어도 이미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었거나 아이가 스스로의 생각이 더 생겼거나 이제 또래 친구들과 관계가 생기게 되면 부모님의 일방적인 이런 강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더 부딪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애가 큰다는 거는 네. 자기만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조금 한 4, 5학년이면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 시기는 어른만큼 네. 내 생각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 이상해. 아빠는 앞뒤가 다르잖아. 이제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겉으로 내면은 큰 다툼이 되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 그때는 그런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네. 어떤 이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이 아직 어린애라는 건 자기도 그걸 못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부모나 이제 뭐 어른들을 판단할 수 없었는데 이제 크니까 아니잖아. 엄마도 핸드폰 하잖아. 맞아. 엄마 밤새 하잖아.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애들이. 네. 엄마도 하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센 애들은 왜? 뭐 이렇게 나가고요. 네. 좀 순한 애들은 알았어, 꽝 이렇게 되는 문 거죠. 꽝. 예. 아이들이 문을 꽝 닫는 아이들이 있는지 아니면 엄마도 하잖아, 아빠도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이렇게 말하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잘 캐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 될까요? 그때는 진짜 융통성이 필요해요. 융통성. 예, 일단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 이렇게 흥분도가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흥분도가 올라가는 건 평소랑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반응했다면 이때는 이렇게도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부모가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옛날처럼 해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엄마도 생각해 봤어 하고 차분하게 나가면 소리 지를 때보다 훨씬 더 설득이 되고 엄마가 10개를 하라 그랬는데 아이가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3개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그래도 내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주네 하면서 조금 더 설득하기에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분히 전략적으로 나가 주셔야 아이들과 원만하게 소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직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진로 문제일 거예요.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아이가 뭘 흥미를 가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다,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도 안 해요. 이런 말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강점을 키워서 결국 그 진로를 가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의 가장 큰 목적이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이게 굉장히 모순과 숨김과 네. 거짓의 그렇죠. 덩어리인데요. 네. 일단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 말하지 않은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엄마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만약에 얘기를 했다 치죠. 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음. 자 학원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나는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네. 그래? 음대를 갈 때도 수능 점수가 중요해. 뭘 원한다고 하면 그냥 그 결과는 학습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데 좋아한다고 하면 그 순간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네요. 이제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건 뭔가 이제 덫에 빠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답정 너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걸 말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이런 과정을 지내니까 애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는 어렵고 좋아하나 가까이 갈 수 없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는 몇 살부터 뭘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능 검사를 할 때 4가지 영역으로 나누거든요. 네. 뭐 언어, 비언어, 그다음에 작업, 기억, 처리 속도 하는데 가장 지능이 잘 개발된 게 이 4가지가 고르게 개발된 거예요. 어느 하나를 특별히 잘하는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물고요.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그 잘하는 걸 개발시켜주지만 다른 데서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아이가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 이제 직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뭐 좋아하는 걸 하라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들이? 프로게이머, 유튜버. 요즘 애들 그렇구나. 그렇죠.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면 다 그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이렇게. 그거 말고라고 하면 애들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라며. 그럼 너 이걸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답이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마 아빠는 네가 이 몇 가지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공부를 아주 잘해서 나중에 어차피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을 들어가. 그럼 좋은 직장에 갈 걸? 그게 안 돼? 그러면 뭐라도 하나 잘해. 뭐 하나 뛰어나게 잘하면 밀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진로는 잘하는 걸 기본으로. 네. 남보다. 그러니까 애들은 남보다 잘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지도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직업이 점점 많아지는데 네. 이를테면 몇십 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당장 그 시점에선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또 10년 뒤에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이게 말썽꾸러기 우리 아이한테 딱 맞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새로 생겼을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직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강점이 커가다가 더 발현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커가면서 찾아가면 되겠죠, 교수님?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너는 이걸 잘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게 직업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사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을 한번 과를 완전히 바꿔갖고 공부를 했는데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면 힘들지 않을 거야거든요. 근데 좋아해도 일 삼으면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로 아웃풋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뭘 해서 그냥 즐거움을 찾는 거랑 그걸로 수입이 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너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찾아간다. 찾아갑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음악 좋아해서 아이돌 연습생도 했는데요. 음악은 제가 즐기고 노력하고 부를 때 즐겁더라고요. 이걸 업으로 하라고 했더니 제 동생이 지금 성악가인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가 강점을 찾아 나가고 해야 될 텐데 스스로 올바르게 이런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까요? 요즘 부모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다. 뭐 공부만 시키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또 분위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공부학원은 하나, 예체능은 5개. 요즘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저희는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진 않고요.
골고루 경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뭐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 근데 가서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뭘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 될 수 없어요. 피아노 경험이 아니라 피아노 학습 경험이죠. 피아노 학습이죠, 그냥. 예. 예. 그냥 피아노가 있어서 뚱땅뚱땅 거렸는데 뭐 어느 날 엄마 나 이걸 잘 배우고 싶어. 제가 이제 이러면은 경험이 되는데 자 미술을 경험해 보렴, 뭐 체스를 경험해 보렴 이렇게 해서 쭉 돌리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균형과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다고 할 수는 있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면 반복 훈련의 단계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단계에서 잘하는 단계 사이에는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예, 잘하기 위한 반복 연습. 근데 이제 2단계는 대부분 못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나 어렸을 때 다 해봤어. 맞아. 다 예. 똑같으시잖아요. 예. 다들 뭐 태권도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5만 가지 다 해보셨지만 나 왜 중간에 왜 끊겼을까 생각해 보면 다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벽에 부딪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엄마만 만족스럽죠. 너 다 시켜줬어. 근데 네가 다 싫다 그랬어. 그러네. 예,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랬어. 뭐 네. 그럽니다. 아, 그래서 그냥 좀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이스, 시간, 공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심하게 엄마가 애를 못 놀게 하는 집을 봤는데 네. 장난감을 다 치웠어요. 이제 얘가 운동을 하는데 딴 데 정신 팔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티슈를 뽑아서 만들기를 하더라고. 물을 묻혀서. 뭐라도 갖고 예. 노는구나. 애들은 놔두면 뭐라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놔도 뭐라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척박한 환경은 자유로운 시간이 없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티슈를 가지고 놀아도 그 티슈를 접어서라도 가지고 노는 게 애들인데 장난감을 안 치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적절한 그 밸런스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아이들이 진로를 정하는데도 어머님들이 이런 게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을 어머님들이 유피는 주변에서 계속 캐치를 해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환경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쭤볼 건요. 사회성. 진로만큼 또 중요한 게 애들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지냄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벗어나면은 또 하나의 사회를 만나잖아요. 이 사회성이라는 게 뭔지 발달 과정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사회성이 큰다고 할 수 없는 게 사회성인데요. 왜냐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한 20살까지 발달하나요? 어떠세요? 몇 살에 내가 지금의 사회성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세요?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네. 그래서 사실은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그냥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은 계속 융통성 있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건데 이 시작은 애착이에요. 이제 아기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 나하고 남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발을 신기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난지 모르는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주먹 입에 넣는 것도 이걸 뭔가 입에 넣으니까 신기하네. 내 건지 모르는 예. 거구나. 그래서 신기해서 넣는 거구나. 예, 신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엄마랑 관계를 맺는 거죠. 세상에 나 말고 누군가 어떤 존재라는 게 있네. 근데 이 존재가 나한테 필요한 걸 주고 웃어주고 항상 울면 달려와 주네. 이러면은 나 말고 타인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져요. 그게 애착. 그렇죠. 그게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엄마에 대해 느꼈던 게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맞아. 우리 엄마는 되게 다정하고 나한테 잘 대줘 다정해 그러니까 필요한 걸 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협동적으로 다가가는 아주 베이스가 이제 애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규칙이에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게 그 집단에서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조금 못해도 일단 근태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네. 내 학교에서 공부는 좀 못해도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인 애착과 가정 내에 적당한 규칙을 쭉 지키도록 하면 그냥 아이의 개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사회성 개발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이제 억지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 단순간에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천천히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매 순간 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시도 끝에 심한 말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혹시 아이를 괴롭힌 게 된 게 아닐까라고 종종 자책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이때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자, 엄마들이 아 이거 나쁜 말이구나 하는 것도 나쁜 말이지만 모르고 하는 말 중에서도 애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 많고요. 뭐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뭐 체벌은 당연히 학대고 네.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안에 언어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언어 폭력. 예, 그래서 이거 언어 폭력이 학대로 신고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집이 아마 신고받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흔하게 하고 아차하지만 참지 못하는 게 비교인 것 같아요. 방금 그 단어를 듣자마자 좀 저도 약간 떠오르는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교가 어줍지 않은 비교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냥 모든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비교는 하면 안 되니까. 아,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해놓는 거죠. 형은 똘똘한데 동생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은 살아가는 내내 부족한 애로 자기를 지각하는 거죠. 뭐 형만큼만 해라. 그럼 내가 평생 뭘 하든 형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뭐 그다음에 뭐 둘째는 소녀 안 가는데 큰애 너는 왜 그러냐? 뭐 라든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하는데 얘는 못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제 무한 반복하면 이게 자아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미인인 자매를 봤는데 이제 언니랑 동생이 다 너무 예뻐요. 근데 언니는 본인이 뭐 예쁘시다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은 막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이쁜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어렸을 때 항상 언니만 못하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아예 성격으로 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자아상, 네. 자아 정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얘를 혼내시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근데 왜 얘보다 못했어? 이거는 모두 다 그냥 독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절대 생각하실 때 만약에 다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적어도 형제나 자매나 둘을 두고 계신 부모님이라고 하시면은 형제 간의 비교 아니면은 사촌 간도 되겠네요. 아 이렇게 형제가 줄어들면서 네. 아주 사촌이 그 역할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촌은 또 멀리 있으니까 그 사촌 형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사촌이나 육촌이나 길게 끌어와서 막 그 형은야 무슨 특목고 갔대더라. 뭐 유학 제가 어렸을 때 갔대더라. 그런 얘기 한번 들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동갑내기 삼촌이 있는데 삼촌 동갑내기인데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도 약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긴 했는데 지금도 뇌리에 있는 거 보면은 아 그런 말이 절대 좋은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애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우리 집안은 다 이 정도 이상의 대학을 갔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부모님 스카이 중에 제일 위에 가셨다. 이러면 얘는 이제 잘하면 기본이고 못하면 굉장히 못난이가 되죠. 이미 그냥 그 말 자체로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될 그렇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막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 비교에 안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자칫해서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경험에 대한 예시로 아까 안 좋은 자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만큼은 조금 기억하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형제 간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비교를 하거나 차별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또. 그냥 사랑을 주거나 뭐 뭘 처벌을 하거나 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둘이잖아요. 네. 근데 얘한테 뭘 말할 때는 얘만 있는 것처럼 얘하고 할 때는 상호작용은 얘하고만.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얽혀지게 하지 말고요. 얘 그냥 무조건.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혼낼 때는 분리시켜 놓고 뭐 형 들어가 있어, 동생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제 형이 엄마한테 혼나는 걸 계속 보면 동생도 형은 못나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동등하게 주시되 이렇게 만약에 혼나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분리해서 자극적이지 않게 그런 환경에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량에 대한
이런 얘기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성인 일일 노동시간 8시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8시간 이상 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수당을 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주지도 않고 12시간을 시키는 건 이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지금 4시간이나 6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끔 신체적, 심리적으로 그만큼만 성장한 아이한테 과도한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냥 학대라고 하면 너무 이제 이 뉘앙스가 강한데 그냥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사랑이야, 널 위해서야. 뭐 나도 싫어. 내가 뭐 내 돈 쓰고 왜? 뭐 너랑 맨날 이렇게 공부 때문에 씨름하고 싶겠니? 라고 얘기는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엄마도 괴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학대예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냥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오는 이제 상황을 주로 보는데 제가 엄마들이 얘기하는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래도 어머니 이건 힘든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라고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리한 건 엄마는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애들 마음을 대변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과한, 뭐가 됐든지 과한 것들은 다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 뭐라 그래야 되죠? 스트레스 주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폭력이 넓은 아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이 때 절대량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 이 나이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양을 넘어간 거는 아이한테 절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양은 옳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하고 네. 결혼한 분 모두 하는 거, 부부싸움. 아하, 요거네요. 네, 요거네요. 부부싸움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가끔 안 싸웠다는 분을 보는데 난 안 싸우는데 하시는 분들 있긴 해요. 우리는 별로 거의 싸우는 일이 없어. 과연 그럴까요? 이제 보통은 한쪽이 많이 참는 거죠. 음. 예, 그리고 뭐 드물게 안 싸운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 집에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일로 뭐 투닥투닥에서 시작해서 버럭에서 던지고 뭐 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애들은 엄마와 아빠를 세상의 두 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붕과 벽인데 이 둘이 싸우면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막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제 이분들이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이제 말이 막 점점 이제 상처를 주고 싶잖아요, 상대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혼해. 뭐 그래 내가 나가면 되잖아. 이제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에이,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건 그럼 엄마 아빠가 날 버리나? 그럼 나 어디서 살지? 뭐 누구랑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는 느낌을 일단 느끼거든요. 일단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심에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더 그 휘발유를 끼얹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너 누구랑 살 거야? 맞아. 그 말. 예. 아. 근데 제가 이제 성인 상담을 하면서 그거를 평생 갖고 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냥 트라우마거든요. 그거를 겪은 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람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두려워하고 또 멀어지면은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 부부 싸움을 뭐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좀 큰 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이제 제일 끔찍한 거는 가족이 깨지는 걸 암시하는 말.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 되잖아. 뭐 애가 컸으니까 이제 네가 키워 뭐라든지 해서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혹시 엄마 아빠 어제 싸워서 좀 무서웠어? 그럼 이제 애들이 무섭죠.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너네랑 살 거야. 절대로 너네를 버리는 일은 없어. 근데 이러면 이제 애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싸울 때 옆에서 이렇게 라면 먹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늘상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들과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요, 눈빛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고학년 아이가 되면요 소통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제 고학년이면 어렸을 때 뭐 입 닦아라, 밥 먹어라, 뭐 옷 갈아입어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나이잖아요. 네. 물론 엄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언제 닦아야지, 뭐 가방을 언제 싸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잔손은 안 가요. 근데 엄마가 잔손이 안 가도 되는 거가 아이들이 커서 그렇구나, 자율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좀 얼추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계속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따 4시부터 숙제 할라 그랬어. 근데 3시 반에 너 숙제 안 하니? 아니 할라 그래. 아니 숙제를 지금 해야지 하면서 이제 30분 동안 계속 달달 볶는 거죠. 시간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저희 딸도 저한테 가끔 그러는데 제가 정말 참다가 방 좀 치우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지금 딱 할라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급적 참아주셔야 돼요. 아, 자잘한 건 얘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평소에 알아서 많이 하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큼직큼직한 것만. 아니면 뭐 언제 숙제할 거야? 그래서 얘가 언제 할 거야? 그러면 그래 하고 이렇게 빠져주는 거. 그래서 이제 크게 체크만 해야지. 뭐 해서 뭐 많잖아요. 왜 밥을 안 먹니? 뭐 지금 먹어야지. 뭐 이따 이거 식는다.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엄마로서 이해가 가는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제 우리 딸이 지금 28살인데 남들이 보면 딱 28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딱 볼 때 1살부터 28살이 다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예. 얘가 누워 있으면 예를 들면 옛날에 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래야만 일어났던 시기가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왠지 일으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또 산발을 하고 있으면 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면서 야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니? 이런 그러니까 엄마들이 잔소리를 하는 건 다 못마땅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다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예. 참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네요. 나라는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의 모든 게 다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도 읽어주시고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도 읽어주시니까 지금 속이 잘 긁어지시고 계시죠 지금? 자, 지금 1시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대화를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 아이도 반항심이 심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학년의 아이도 반항심이 심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있죠. 이게 수학 문제 여기까지 풀면 돼. 오늘 이것만 하고 쉬어 했는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2장 더 풀자. 그래서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했어요. 또 2장 더 풀자. 그래서 심할 때도 있다 그랬거든요. 네. 저거는 아이가 늘 반항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반항하지를 보면은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선 조절을 잘 못하셨겠죠. 그 아이가 기분 좋게 할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커서 반항하는 행동을 이제 뭐라 그러면 안 되고요.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금 1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솔루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어서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YG캠프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따끈따끈한 질문인데요. 먼저 2338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아이가 공부가 상위권이지만 친구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친구인가 봐요. 친구와의 갈등이나 반응에 둔감해지면 좋겠는데 이럴 때 이제 부모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네. 특히 여자애들은 아주 빠르게 또래 관계가 확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상대방이 공부를 잘하건 아니건 친구로서 사귀고 싶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나눠지는데요. 근데 이 아이도 아마 그 정도 이제 그 학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또래 관계에 예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엄마, 선생님, 그리고 어렸을 땐 선생님이 얘를 칭찬해주면 애들도 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 공부 잘해.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성적으로 친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친절하고 예, 나한테 아이가 이렇게 다가와주고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때 칭찬만 받았던 애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난 공부 잘해서 인기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인기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는요, 나 고학년 되면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돼버려요. 그 다른 게 별도 이렇게 친구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공부 잘하는 애고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애가 되고 하려면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공부는 잘해. 네. 근데 인기 있고 싶어 이제는. 근데 이제 인기가 없으면 저렇게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소심한 애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조금 친구들한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인기가 있는 애들은 좀 주도적인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야 이거 하자 저기 가자 할 때 얘가 거절을 잘 못했으면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뭐 누가 뭐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뭐 아니 그냥 학원 가. 아니 그럼 걔가 싫어할 텐데 뭐 무슨 톡에 뭐 이런 거 올라왔어. 너무 큰 갈등이에요. 네. 애들한테는. 진짜 그렇죠. 소심해서 딱 결정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또래 관계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친구랑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안 하면은 학교 가서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들 때 엄마한테도 잘 말을 못하는 애들이 못하죠. 많거든요. 예. 애들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뭔가 얘가 고민이거든 말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들어줘야 되나요? 그냥 뭐가 걱정이야? 왜 걱정이야?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이제 일단 그러니까 네가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겨? 라든지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다음에 저는 또 전문가잖아요. 이건 가야 되겠다. 안 가면 안 되겠다. 이제 한 5, 6학년에서 중2, 3까지는 또래가 전 세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또래가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나이대라는 거. 그러니까 5, 6학년에서 중2, 3까지요. 예. 요거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전체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네가 마음 편한 대로 일단 해보고 네. 그 방법이 좋았는지 다시 얘기해보자. 또래 관계를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또래 관계를 도와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또래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막 괴롭힌 것도 아닌데 어울리지 못한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확 떨어진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이 되려면 늘상 부모와 이런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단 네, 전제 그렇죠. 조건이 돼야 예. 되겠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09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아이가 클수록 몰래 혹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게임을 하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 초등학교 고학년이 스스로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 아마 남학생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어머니이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게임을 참는 건 엄마가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것과 똑같다. 평생이네요. 네. 평생이네요. 다이어트 해보시다는데? 다이어트 죽을 때까지잖아요, 항상. 예, 그 제가 네. 좀 해보다가 그냥 이걸 늘리지 않으려면 평생 배고픈 상태로 지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그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이어트는 계속 배고픈 상태로 있으라는 건데 아이한테 게임을 하지 말라는 건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실패하는 건 참기 어렵다는 거고 예, 애들도 마찬가지라 그냥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기준은 다 달라요. 저는 그냥 뭘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얘가 자기 할 거를 하면은 좀 문제를 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 다니나요? 다녀요. 학교 숙제 하나요? 해요. 학원 가나요? 학원 숙제도 해요? 다 해. 할 거 다 해. 예. 근데 왜 게임하는 게 왜 문제? 아니 너무 많이 해서. 그럼 너무 많이 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시간에 그걸 한대요. 그러면 이제 숙제 다 하고 그러고 남는 시간에 뭘 하시기를 바래요? 뭘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공부를 좀 그러니까 이제 숨만 쉬고 공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걸 문제 삼지 말고 게임 때문에 이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못할 때 예, 그때는 이제 그 정도는 내 애들이 하거든요. 예. 사실 내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우정의 장입니다.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뭐
피자집에 모이면 피자를 10분 만에 다 먹더라고요. 먹고 바로 게임 얘기하고 예. 먹고 바로 축구 얘기하고 먹고 바로 그런 얘기해요. 근데 대화에 못 껴요. 예. 관심사가 없고 공통 분모가 없으면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사실 놀이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딴 놀이가 있으면 이거를 못하게 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다른 이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저는 게임에 찬성하진 않지만 이걸 못하게 하면 정말 많은 애들이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거 아까 교수님 처음 말씀하셨죠? 다이어트와 같다. 내가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 것과 우리 아이가 게임을 끊지 못하는 거는 같다. 그러니까 뭐 그 선회를 해주는 입장에서 같이 협상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9913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언가를 즐겁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툭툭 때리며 가거나 안 좋은 말들을 합니다. 주의를 주고 지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네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 되게 확인해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무엇을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이게 숙제라면 그럼 숙제는 숙제하자 해서 응 했다가 당연히 5분이면 싫어하죠. 근데 이제 계속 하라 그러면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 나 뭐 피아노 하고 싶어. 피아노 보냈어요. 처음엔 즐겁게 합니다. 뭐 나 축구 클럽 가고 싶어. 즐겁게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좋은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 엄마가 여기서 끊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뭔가 표정이 바뀌면서 콧김이 세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중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어른들보다 짧아요. 네. 저학년은 15분에서 20분 사이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쭉 붙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 30분마다 이렇게 뭔가 뭘 하더라도 좀 이렇게 바꿔주고. 지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쉬었다 하든지, 네. 딴 걸로 바꾸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감정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8251 쓰시는 분께서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완벽주의 성향, 대한민국의 또 가장 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죠.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 마음을 알아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본인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자신을 나무라는 행동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엄격합니다. 특히 동생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보이면 꼭 한마디 합니다. 어린 동생이 아직 미숙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 애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완벽주의는 보통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완벽하려는 이유는 보통 뭐 우리가 시험을 보고 85점 잘 봤어요, 못 봤어요? 85점이면 저는 그렇죠. 그럭저럭. 예. 네. 근데 85점이면 뭐 괜찮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목표를 95점에다 둬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을 봐도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높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괴로워하는 거지 잘하려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괴로운 거.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왜 못했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한 건 실수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타고난 기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 중에 있을 거예요. 비슷한 기질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숫자가 8이냐 9냐에 따라서 너무 괴로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강박이 좀 그런 건데 예를 들면 강박이 심하면 좌우 대칭이 안 맞아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딱 각이 맞아야. 이불을 개도 딱 각이 맞아야 하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눈에 너무 확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이해는 못해요. 이건 완벽주의는 자기가 완벽주의여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실수해도 괜찮아, 뭐 실패해도 괜찮아, 이제 이렇게 계속 가르치셔야 되고요. 제일 나쁜 조합이 완벽주의 엄마와 완벽주의 아이입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애를 엄마가 조금 더 해봐. 그러네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잘해봐 한 다음에 동생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엄마가 먼저 기준을 내려줘야 얘도 내려가면서 조금 편해집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뭐 나는 못하는 애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는 엄마가 은연중에 학습에 대한 어떤 기대를 내비칠 때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뭐 더 열심히 근데 괜찮아 자고 해 쉬고 해 하지만 점수가 떨어지면 이제 눈이 확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이중 아닌가. 메시지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실시간 댓글 올라온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맘님이 올라주신 댓글입니다. 6살, 자 이제 예비 초등을 이제 2년 앞두고 있겠네요.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6살인데요. 6살 사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사교육의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너무 광범위하네요. 네. 근데 사교육을 이제 시키면 6살이면 학습도 있고 네. 뭐 예체능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저학년까지는 학원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안 가는 게 좋다고 아, 생각합니다. 횟수 자체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과 관련된 학습은 뭐 수학을 가든지 영어를 가든지인데 4번을 가면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빼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논다고 느껴요. 그래서 횟수하고 그다음에 과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살이면 한 2번? 근데 학습이면은,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 학습은 저 나이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6살이면은 숙제가 있는 학습은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냥 나가는 학원의 횟수는 2번 정도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23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도 맹고 끊음이 정확해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아이가. 융통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좀 이게 좀 단호한가 봐요, 아이가. 아, 근데 단호하다기보다는 아마 저 아이는 상대방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 내가 싫으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말할 때 저 애가 기분이 나쁠 거야.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거든요. 내 맘이 네 맘이 같고. 저학년 때는 이제 애들이 많이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 이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좀 친구들로부터 그렇죠. 쟤는 자기 맘대로 해. 그래서 만약에 저학년이면 좀 크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저학년인데 표현이 센 애들이 있어요. 표현이 센 애들도 아직 딴 애들이 그렇게까지 뭐 저 친구는 어때 그러진 않지만 표현이 세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은 융통성 없이 순간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행동은 또 거기에 다르니까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 혹은 이 아이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평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요? 둘러싼 일단 선생님이 제일 좋고요. 선생님. 지금 상처 받았을 것 같은 저 친구 엄마나 예. 근데 또 저런 일로 상처 잘 안 받거든요. 나는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아이가 학교를 툭 하면 안 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질문이 네.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건 엄마 책임입니다. 책임을 아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애는 미성년이고 부모는 보호자잖아요. 네네. 남편이 나 너무 힘든데 직장 안 갈래. 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런 거를 조금 친절하게. 예, 그 버전을 조금 친절하게 아이 버전으로. 아이 버전으로. 네. 엄마는 학교 안 가고 싶어. 가자. 여지가 없네요. 네, 알았어 가. 여지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들어는 주시되 여지가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여지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는 주시되 네. 여지는 남기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임의 소재를 주지 마시고 어머님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좀 완곡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찐커피님이 물어봐 주신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년생 아이를 키우고 계시네요. 서로 성향이 다른데도 둘이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가 개입해야 될까요? 이제 경쟁이라고 했을 때 네. 경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저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칭찬을 남발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잘했을 때, 와, 뭐 우리 누구는 이걸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은 어른들한테는 돈 비슷한 거거든요. 너무 매정한가?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강력한 보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해서 칭찬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해야죠. 그래서 저 집은 아이들이 뭘 할 때 잘했구나 하지 마시고 그냥 영혼을 빼고 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칭찬을 와할 때에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과한 칭찬보다는 살짝 영혼을 빼고 아이들한테 과열을 살짝 줄여주는 것도, 쿨다운 시켜주는 것도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이 여의와 같은 성원을 뒤로 하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올려주시니까 저도 막 답변 본능이 발휘되는데, 예, 애 키우는 거 힘 좀 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은 그냥 이 아이들의 특징 자체가 적응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큼 척박한 환경에서도 대부분 다 잘 자랍니다. 아까 보셨죠? 장난감을 다 뺐는데도 휴지를 가지고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다 적응력의 생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적응할 여지를 줘야지 애들도 잘 키우니까요. 네. 너무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 약간만 힘을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진행해 주신 조수미 교수님과 함께 메타인지 토크 콘서트 마지막 시간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한테도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비상교육 YG 캠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큰 사랑 받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